네,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대선 초반 기선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방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대장동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신경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전국 움직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 공동체 공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여야 대선 후보 움직임부터 좀 보겠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번 주말 버스를 타고 부울경이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민생 현장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거제 대우조선소를 방문했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불신. 인수 조건에 분명하게 하든지 정부의 뭐 감독 기능을 강화하든지 하는 거는 당에서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합병 문제로 지금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대우조선소를 찾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도 좀 직접 챙겨달라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그 밖에 한국항공우주산업, 공공병원 등 여러 곳을 찾았더라고요. 최 교수님, 이번 현장 방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균형 발전이잖아요. 사실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발전이 좀 느려지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실제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신 분들의 걱정이 뭔지, 우려는 뭔지, 또 지역이 이렇게 수도권보다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하는 부분들을 직접 듣겠다고 챙기겠다고 하는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서 버스 안에서 직접 잠도 자고 이러면서 캠핑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인수합병 3년째 논의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노사 간의 갈등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노조가 요구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역이 사실은 수도권보다 좀 관심을 덜 받고 지역의 문제들이 주요 언론에서 주요 뉴스로 다루지 않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챙기면서 지역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국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우주로 가야 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너무 이게 구분되어 있는 두 개의 구조를 하나로 합치겠다고도 얘기했고 청와대가 직접 챙길 수 있는 구조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돌아다니면서 청년층들과 또 예비 부부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서 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해 갈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부산 일정에서 나온 일부 발언이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지역 비하 발언이라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발언인지 잠시 들어보시죠. 집중보다는 분산과 균형이 훨씬 더 국가 장기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균형 발전이 사실 인재 부족 문제도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주겠죠.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지금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방금 들으신 부산은 재미없잖아 솔직히 이 발언. 바로 재미있다라고 좀 바꾸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게 지역 비하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한데 먼저 김 대표님. 네, 일단 말꼬리 잡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네. 부산, 울산, 어떤 경남을 보는 후보자 민주당의 시각이 좀 반영되어 있다. 좀 돌아보면 4.7 재보선에서 부산시장 김영춘 후보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게 많은 지원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의 앙금이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안들을 좀 표로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부산 경남 쪽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후보자의 인식이 반영되었다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이제 모두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지금 버스 투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이 한 말씀 좀 드리면 실제로 2030 지지층들이 과거에 비해서 민심 이반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70%에 이르는
그 지지를 보내주었고 또 총선에서는 180석을 얻는데 되게 크게 기여했던 이 계층들이 일단 지지를 철회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그 아쉬운 점은 이 메타버스나 버스 투어 이게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한 25년 됐는데요. 과거에 볼 수 있던 되게 식상한 방식입니다. 2097년도에도 이인재 후보가 버스 투어를 했고 2002년도에도 또 버스 투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조금 더 개선되고 현재 트렌드에 맞게 인공지능이라든가 첨단 IT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먼저 이제 부산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전해주시고요. 김 대표님 이야기에도 좀 첨언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말꼬리 잡기라고 생각해요. 전체 맥락을 보면 부산을 폄훼하거나 비하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앞부분에 한마디 그거 가지고 좀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부산 스타트업 업체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역이 낙후됐다. 서울에 비해서 수도권에 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솔직히 부산은 재미없다 하고 재밌는데 그러면서 뒤에 예를 들면 강남 같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얘기했고 젊은이들이 같은 조건이면 서울로 가고 싶어 한다. 그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려면 부산의 매력을 키워야 한다. 이게 폄훼입니까? 아니, 맥락을 보면 폄훼가 아니에요. 그 뒤에 또 무슨 말도 했냐면요. 부산은 문화와 관광 자원이 상당히 우수하다.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제대로 정부가 지원을 안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낙후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키워가자.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산을 비하하는 말입니까? 앞에 한마디 솔직히 부산은 재미없다만 똑 떼놔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보면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지역 균형 발전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말 한마디 가지고서 이걸 뭐 부산을 폄훼했다, 비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저는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김 대표님 얘기하신 것 중에 뭐 이제 부산 버스 투어가 옛날 방식이라고 뭐 방식의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다만 중요한 건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부산에 버스를 타고 간 이유가 먼저 저기서 차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고 저 버스 안에서 지금 대화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청년들하고 지금 대화하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이러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짧은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는 버스라고 하는 게 가장 유용할 수 있어요. 움직임도 그렇고요.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KTX를 타고 가나 다른 걸 타고 다니면 움직이고 이동하는 데 여러 가지 시간도 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버스를 타고 안 타고의 문제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고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본다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옛날 방식이든 지금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말씀해 같은데 주시죠. 사실은 이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라든가 박재호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부산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왔던 거죠.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발언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그러면 이렇게 지역 발언을 하는 게 민주당 DNA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역에 가서 지역의 낙후된 부분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전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지역이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야 이 부분을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되고 더 투자도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아니 전제 근데 교수님 사실은 부산 가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거든요. 네. 부산 해운대나 가서 이런 데 가서 경치도 좋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되게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재인 정부나 이런 부분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재미없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단순한 말꼬리 잡기로만 규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그 네. 말만 있고 그 뒤에 말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폄훼하는 내용이 없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부산은 문화와 관광자원이 상당히 유수하고 발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사실은 더 나은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서 낙후된 부분을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이게 뭐 부산을 폄하하거나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또 네.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또 거제에서 캠핑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아내 김혜경 씨와 전화 연결을 해서 이제 최근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대표님 들으셨죠? 김혜경 네. 씨가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네. 남편인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감동을 받았다, 뭉클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연출이다, 쇼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막이나 이런 것들이 진실이 어떻게 뭐 잘 알려지지 않았고 민주당 쪽에서 그 뭐 저기 출장 기록이라든가 사진들을 공개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한 그날 밤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과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그간 형수 욕설 사건이라든가 또 가족 폭언 문제 이런 것들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의 인성이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한 마타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그 소문이 돌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고요. 또 왜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은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다소 뜬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 교수님.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얘기한 걸 어떻게 뜬소문이, 당연히 뜬소문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사실에 부합한 얘기면 그 뭐 네티즌은 누구든 이런 공격을 하거나 뭐 비난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내용이 사실이면 뭐 그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그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네티즌 중에 일부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고 있잖아요. 만약 김 대표님이 반대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모르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마치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말을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좀 아까 쇼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본인 이제 김 대표님 말씀하신 건 본인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두 사람의 진실된 대화라고 생각해요. 그게 두 분이 그럼 짜고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답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자체가 뭐 예를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대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수 욕설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비호감도가 있고 이 부분에선 부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부부간의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수 욕설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형님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서 한 얘기니까 물론 저는 그 말 자체가 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상황과 지금 부부간의 대화의 내용이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으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악성 루머가 있었는데 이게 좀 잠재워질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댓글 조작 방지 프로그램 크라켄을 공개 시연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크라켄이 뭘까 좀 찾아봤더니 북유럽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상상 동물 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잡겠다 이런 의미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이준석 대표가 몇 차례 언급했던 그 비단 주머니 1탄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네. 예를 들면 댓글 조작을 하거나 예전에 이제 드루키기 사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댓글 조작을 하는 것이 있으면 찾아내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 같아요. 아직 시연 단계, 그러니까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1차적으로 이 크라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걸러지면 그걸 직접 사람이 검증하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이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잘 작동하면 긍정적이라고 저는 평가해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그런 조작을 하거나 여론 조작을 하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이게 공정하게 잘 작동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운영하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걸 개발했다고 하니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잘 검증해서 또 실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의 개발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직접 또 관람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과 함께 또 접점을 넓히면서 소통을 했는데 이것 또한 젊은 층을 좀 공략한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이준석 대표와 그 교감이 있었던 행사다 보여지고요. 예. 이것은 이 야구장을 가는 이런 컨셉들은 기존의 과거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인원 동원을 하거나 무슨 행사 참여 이렇게 하는 건데요.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호흡하려고 있는 어떤 후보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야구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서대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서대문과 은평구에 걸쳐 있는 충암고를 졸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충암고가 지난 9월에 우승을 했을 때 방문을 하셔가지고 또 후배들과 야구 또 시연도 하시고 또 그 당시에 보니까 뭐
이제 충암고는 그 학교 운동장과 학교 건물이 되게 가파른 길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를 후배들과 함께 구보를 하면서 좀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야구에 대한 좋아하는 감정들이 이렇게 이제 표출되긴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젊은 층들이 보기에는 본인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렇게 아마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계속 젊은 층을 공략하는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최근 한 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이 모두 30%대를 기록했는데요. 자, 20대 지지율을 함께 보시죠. 네, 20대 지지율은 평균 지지율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최 교수님. 일단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한 곳에 마음을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두 후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20대들의 지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아직까지 잡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20대들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양측이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20대, 30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게 어느 한 후보에게 뭐 이렇게 좀 쏠리는 현상을 보이지 않고 각각 지금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누가 더 열심히 20, 30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내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네. 언제든지 그 20, 30대의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두 후보다 20, 30대를 향한 다양한 정책들도 내놓고 그들과 소통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이시죠? 네, 일단 그 두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두 후보,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그 20대의 마음을 얻는 정책들의 행태를 보이지 못해서 그 실망감들이 이렇게 이제 지지율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동층이 되게 많고 이분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양 당이나 양 후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2030 표가 약 1,300만 표 정도 이루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표결집을 이루게 되면 내년 그 대선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사활을 걸고 지금 현재 그 청년층에 구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래픽으로 좀 보셨는데요. 전반적인 지금 지지율 추세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경선 이후에 컨벤션 효과가 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가 일단 유지되고 있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많은 이제 여론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넘어서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국민들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게 가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뭐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후보들이 어떻게 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컨벤션 효과가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고 또 모든 후보들이 다 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일정 부분 보수표가 집중됐다는 점 1차적인 효과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그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이게 결국 윤석열 후보의 지지로 연결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보다 앞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선 전망, 그러니까 내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두 후보가 아주 박빙의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 아직까지 이제 좀 지지층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투표 의향은 있지만 결정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빙의 지금 승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권 교체나 시대 교체, 세대 교체에 대한 민심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이 지지율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92년도에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4개월 전 여론조사 결과가 본선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6번 중에 5번이었다고 합니다. 이 비율로는 83% 정도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현재의 지지율이 유지될 추세가 좀 많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얻지 못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낙연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후보들이 지지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게 결선 투표에 저는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결선 투표를 안 했던 것이 그 당시에 4.4.5의 선거다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경선에서 그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겼지만, 이 결선 투표를 했더라면 그 사람들도 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컨벤션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래서 민주당이 아마 현재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청년층을 포함한 부동층의 마음을 누가 좀 사로잡을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번 주말과 휴일에 그 선대위 구성에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와 좀 갈등을 빚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니까요. 그 이제 이게는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마음을 완전히 얻지 못한 것 같고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1차적으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발표한 인선을 보면 경선에서 함께 했던 분들이에요, 캠프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준석, 김종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새로운 인물이나 아니면 외부 영입 인사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경선에서 함께했던 분들은 물론 완전히 물러나는 건 아니면 이선 후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한 것 같고, 또 지금 보면 이제 경선에 함께 뛰었던 분들도 함께 합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함께 일했던 분들도 들어와야 돼요.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고 만약에 진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이 주축을 다 이루어버리면 사실은 한 마음으로 원팀을 이루기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원하는 그 캠프에 일했던 분들이 좀 이선 후퇴를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전부 갈등 요소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러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좀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대표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겠네요. 네.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게, 원래 이제 그 국민의힘 당규에 보면 대통령 선대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그 대선 기획단을 띄워서 그 대선 기획단에서 밑그림이라든가 선대위 기구를 어떻게 짤지 이렇게 논의를 하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뭐 권력의 암투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 부분을 좀 놓쳤는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 기획단을 꾸리게 되면 이 기구 내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윤석열 캠프에 뛰었던 사람들의 이선 후퇴 문제도 이야기 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당과의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후보의 정책이나 사람들이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대선 기획단이 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07년도에 저는 이제 대선 준비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 한 달 정도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조정이나 완충 작업이 이루어지고 결국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그런 전례를 따랐으면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같은 경우는 이주영 의원, 2017년도에도 이주영 의원이 대선 기획단장을 맡아가지고 밑그림을 좀 그려서 그런 과정들을 무난히 했던 것 같고요. 방향성을 보면 김종인 후보와 김병준이 좀 권력을 나눠서 선대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김종인 후보가 쇄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그 김용태 의원이라든가 또 정태근 의원 등 쇄신파들이 중용이 돼서 이런 것들이 조합을 해서 아마 절충점을 찾게 되고 무난하게 또 후보의 의중이 반영되는 선대위가 꾸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짧게 두 분께 좀 질문 드리고 이야기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이재명 후보가 특검 수용에 대해서 좀 강한 의지를 밝혔었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대장동 의혹이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제 검찰 수사와 또 공수처 수사도 일단락이 될 텐데,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이번 주 만에 이제 결론이 나면 발표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 아마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검을 할 상황이 되면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국민들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당연히 특검해야죠. 대신 특검을 할 때 그러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요구하는 것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합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외에서만 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관련된 수사 관련된 부분도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도 집어넣자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받아야 된다고 하면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두 가지가 안 들어가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대장동권만 가지고 특검하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을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나 두 사람 다 대장동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면 그거 같이 집어넣어서 특검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네.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도 특검을 할 용의가 있고 또 이준석 후보도 쌍특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공이 넘어갔다.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검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부터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 공동체 공존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